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과세 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앞에 이제 2개의 카테고리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사업의 계속성이에요. 너네가 이번에 정말로 합병해서 잘해보려고 합병을 했으면 이번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은 거 계속 할 거다. 너가 사업을 잘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승계받은 사업을 전부 다 다시 팔았을 것이다. 접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제 사업을 등기일이 속한 연도 말까지 계속 영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합병한 피합병법인이 제조업이었대. 제품 만들어 파는 놈. 그러면 이 합병한 이후에도 계속 그 제조업을 영위해야 된다라는 뜻이다. 자, 근데 하나 주의할 거.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과세 이연을 받기 위해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제조업 기업하고 합병을 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조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조업을 접는 순간 과세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세금을 당장 내버려야 되니까 짱구를 굴리기를 내가 제조업 사업은 그대로 영위하지만 거기에 있는 공장 건물, 공장 기계 다 팔아버려. 그래서 공장 건물, 공장 기계 다 팔아서 공장 기계 중에 일부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조업을 하긴 하되 옛날만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아주 조금만 제조업을 한다면 이것은 사업을 계속하는 게 아닌 것이겠죠.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들을 최소한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50%는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의미인 것이다. 아예 사업을 안 한다?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한 자산을 최소한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의미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고용승계에서요. 사실 이제 옛날에는 3번의 요건까지만 있었어요. 이 4번의 요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온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고용자에 좀 더 관심이 있어, 피고용자에 관심이 있어. 자, 사장님에 대한 관심이 커요. 직원에 대한 관심이 커요. 직원.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합병을 할 때 보면 합병하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야,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만약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 핸드폰 제조하는 사업부의 연구원분들 있잖아요. 기존만큼 그대로 있을 필요 없어. 연구원이 이제 2배가 된 거잖아요. 연구원을 좀 잘라서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병을 할 때 이제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원 감축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 나무 경영 아카데미 합병을 하면 거기 3층에 있는 데스크 직원이 똑같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두 명 잘라도 상관이 없겠지. 정부는 그런 짓은 하지 마. 아예 컨셉인 것이다. 그때 이제 몇 프로까지는 잘라야 될 거냐를 보시면 합병 등기 1개월 전 피합병법인 직원 중에 합병법인의 승계한 비율이 몇 프로 이상? 80% 이상. 그래서 몇 프로는 잘라야 돼? 20% 미만으로는 잘라는데 우리가 100% 그대로 다 가져가기는 데려가기는 좀 그러니까 한 20% 정도까지는 잘라줬고 적어도 80% 이상.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병을 한 연도 말까지 23년도 6월 말에 합병을 했고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원래 있던 직원의 90%를 고용 승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합병하는 시점이 80% 이상이죠. 그리고 그 비율이 연도 말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병할 때 90%였으면 연도 말에도 몇 프로? 90%는 돼줘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이제 주의할 거. 이 90%니 80%니 따지는 그 근로자의 비율이 있죠. 그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들이어서 외국인은 잘라도 된다는 거야. 내국인 보호. 그리고 이제 내국인 중인 근로자 중에서도 아래의 자는 제외한다 해서 첫 번째 임원.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임원을 보호해, 직원을 보호해. 직원, 임원은 언제든지 잘라야 돼. 약자인 직원을 보호하겠다. 해서 임원은 비율 산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직원 중에서도 2번부터 6번까지는 비율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자른 게 아니겠죠. 어차피 퇴사할 분이었으니까 퇴사한 것이겠죠. 그런 경우에도 뭐 자른 것처럼 비율 산정이 반영하면 억울함이 있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합병연도 말 전에 근로자가 사망을 했다?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망했으면 질병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임의로 자른 것은 아닌 것이겠죠. 뭐 외울 게 아니라 상식. 그다음에 이제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인데 뭐 일용 근로자야 늘상 일용 근로자의 소득세법 정의가 몇 개월 이상 고용계약 때만 돼요? 3개월 이상 고용계약 때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는 원래 늘상 퇴사하는 자인 것이니까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을게. 우리 또한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단기 계약직이죠. 단기 계약직은 당연히 퇴사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이겠죠. 다만 가로 열고 근로계약의 연속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한다 해서 얘가 예전에 1차 시에 말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 계약직인데 계약할 때는 5개월로 계약했지만 일을 잘해서 계속 계약이 갱신되어 가지고 현재 3년째 일하고 있대요. 그러면 단기 계약직이라도 정규 계약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자들은 자르지 마라. 이 컨셉인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기택사유로 퇴사한 사람. 그래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대. 그런데도 이 80% 요건 때문에 자를 수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라도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때 자른 게 이제 임의로 자른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자들이 이제 주된 컨셉인 것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다음 자 이제는 여러분들 서브노트 257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이제 총 과세 이연의 요건을 배웠죠. 카테고리로는 4개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총 6개예요. 1, 2, 3, 4 4개인데 그중엔 지분의 연속성에는 하나, 둘, 3개가 있잖아요. 그때 이 총 세부적인 6개의 요건을 보시면 1번과 그 다음에 지분 연속성의 교부 비율 요건, 주식 배정 요건까지는요. 합병하는 시점에 충족해야 될 거지만 그 다음에 주식 보유 요건 연도 말까지 50% 초과 보유, 연도 말까지 50% 유형자산 등 초과 보유, 그 다음에 연도 말까지 80% 이상 고용 유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보유 사업의 계속 고용 승계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해야 될 거예요? 연도 말까지 충족해야 될 것이겠죠. 요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 예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1월 1일, 12월 31일. 자, 여기 이제 X1년도예요. 자, X1년도에 이 시점에 합병을 했어. 이 시점 합병할 때는 몇 개의 요건이 필요하냐? 1번 요건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2-1에 A 요건, B 요건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여기 합병등끼리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이 되게 되면 그때는 2-2의 요건과 3의 요건과 그리고 4의 요건을 다 충족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건 좀 오랫동안 충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 시점을 따지겠지만 그로부터 다시 자,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요건은요. 2년을 이제 따져가지고 2년을 따지니까 X3년 12월 말까지고 요 4번 요건은 3년을 따져가지고 X4년 12월 말까지 요 시점까지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처음부터 이때라고 하지 말고 여기라고 하지 왜 처음부터 여기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X1년도에 합병을 했으니까 X1년도에 합병과 관련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때 이제 비적격이면 당장에 과세하고 적격이면 나중에 과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요건을 여기로만 규정했다면 이 시점에는 아직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과세는 해줄지 안 해줄지 알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일단 X1년도의 과세를 위해서 일단 X1년 말 기준으로 한번 판정. 그래서 X1년 말 기준으로 충족했네? 2년. 충족 못했네? 바로 과세.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충족해야 되지만 2차적으로 2년이나 3년까지 충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 2년이나 3년의 기간 중에 불충족을 했다면 그때는 이연의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러면 X1년도에 이연해가지고 과세 안 했던 금액을 혹시라도 이 시점에 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년도에 다시 왕창 과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과세연의 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설명드리면 금방 했던 이 밑에 세 가지 요건은 1차적으로는 1000년도의 말까지 충족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충족하면 1000년도는 과세연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과세연을 계속 누리려면 여기 있는 이 앞에 두 가지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부터 몇 년까지? 2년까지 충족해야 되고 여기 고용의 요건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부터 3년까지 충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과세연을 누릴 수가 있지만 혹시라도 2년이나 3년 내에 불충족하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과세연 중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는 당초에 이연해줬던 금액을 그냥 원샷으로 과세하는 그런 특례 규정이 있는 것이다. 요 개념은 뒤에 다시 나올 거고 뭐 현재까지는 뭐 1차 시험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말 문제로만 나올 거니까 요것들 좀 확실히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 이제는 적격 합병 요건의 이제 특례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앞에 3개, 뒤에 3개, 세부적으로 총 6개의 요건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요건 안 따지고 항상 적격인 것으로 봐줄게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현재 이 A법인이요.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어요. 100% 완전이라고 한 건 100% 지배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연결납세제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해요? 기억 안 나시죠? 여기 이제 갑이라는 법인이 있고 이 갑이라는 법인이 A법인을 100% 지배해요. 자,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갑과 A는 다른 놈이지만 본질은 같은 놈이겠죠. A가 번 돈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갑이 번 거죠. 그랬을 때 원래 세법의 과세는 갑이 만약에 300원을 벌고 A가 100원의 손실을 보면 갑 300원만 과세하고 얘는 0인 것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우리가 연결 납세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이 둘은 하나의 법인인 것이겠죠. 형식적으로는 갑 따로 A 따로지만 연결 납세 제도를 선택하는 순간 이 둘은 하나의 법인 것으로 보아 300 플러스와 100 마이너스 순이익은 얼마? 200만 과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100% 지배하는 놈이라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한 개의 법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개념은 합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합병에도. 현재 A가 B를 100% 지배하고 있다면 형식적으로만 다른 놈이지 둘은 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A하고 B를 합병을 했으면 형식적으로도 이제 한 놈이 된 거잖아요. 원래부터 한 놈이었는데 형식적으로 한 놈이 되었다고 해서 실질이 달라진 건 아닌 것이겠고 실질이 변화가 없는데 과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100% 지배하는 애들끼리 합병을 하면 항상 적격이다. 합병할 때 과세하지 않겠다. 이 컨셉인 거예요. 혹은 지금은 이제 A가 지배하고 있고 B가 지배당한 놈인데 그때 A법인을 합병법인을 하든 B법인을 합병법인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겠고 또한 갑이 A와 B를 100% 지배하고 있는데 A하고 B가 합병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갑 A, B가 한 몸이잖아요. 갑 A, B가 한 몸이니까 A, B만 합쳐가지고 한 몸이 된 것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항상 적격인 것으로 볼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얘들은 요건 충족과 상관없이 적격이니까 나중에 뭐 2년이나 3년 내에 계속해서 충족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년이나 3년 내에 사업을 접어도 항상 적격 합병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연의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인수 목적회사 스페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좀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뭐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연 요건 4가지는 공부를 했고 요 내용이 시험에 말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좀 확실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이제는 이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적격 합병이라면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게 이제 금액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그 금액 계산은 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세부적인 계산 들어가기 전에 기본 관점 한번 소개를 해보면 현재 이제 A법인하고 B법인이 합병을 해서 A법인이 되었죠. 그때 아까 우리 사례에서 보시면 이 B법인의 순자산이 당초에 장부에 5,000원이 있었어요. 자산 7,000원, 부채 2,000원.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 놈의 시가는 얼마였었어요? 순자산의 시가는 10,000원이었었죠.
자, 그때 만약 비적격이라면 이 순자산 미시련이 5천을 우리는 과세하고 싶어, 과세 안 하고 싶어? 과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B법인 단계에서 순자산은 장부에는 5천 원밖에 없었지만 실질 시가가 만 원이라면 이번에 A법인에 넘어갔을 때 요놈의 순자산을 얼마인 것으로 보라? 시가인 만 원으로 인식하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하게 되었어요? 5천 원만큼이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순자산 증가의 5천 원만큼을 입금으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입금으로. 물론 그때 이제 그 입금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양도 차익으로는 아까 3천 원이었고 매수 차익으로 2천 원의 입금이 과세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비적격은 합병으로 있는 어떤 자산, 어떤 자산이 평소에는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인식되었지만 합병하면서 뭘로 인식하래? 시가로. 그래서 그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이번에 전부 다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는 컨셉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입금이 과세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적격은 뭐냐? A법인하고 B법인이 합병을 해서 새로운 이제 A법인이 되었는데 여기 B법인의 순자산이 5천 원이었고 시가는 만 원이었었죠. 그랬을 때 이번에 이제 그 순자산이 A법인에 넘어갔잖아요. 그때 세법의 컨셉은 야, 너네 이번에 그 합병이 잘해보려고 합병한 거였어? 잘해보려고 합병한 것이면 그냥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혼인을 해요.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의 집에 살던 걸 한 집에서 합치겠죠. 그때 세법이 야, 너네 한 집에서 합쳤으니까 거래를 한 거네. 거래를 했으니까 과세를 하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해보려고 양쪽 기업, 나무경영 아카데미 따로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 따로 있었는데 그 두 개 합쳐가지고 하나의 법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거래로 보는 것은 안 되겠다. 거래로 안 보니까 뭐냐? 그냥 B법인이 살고 있던 집이 B법인에서 어디로 옮긴 것이다? A법인으로. 나무경영 아카데미 종로 1가에 있고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 종로 3가에 있었는데 종로 3가에 있는 자산이 종로 1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즉 단순한 자산의 이동인 것이다. 회계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장부의 이익이에요. 이 순자산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 B법인 장부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순자산은 어느 장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A법인 장부에 옮겨 적어야 되는 것이다. 단순한 자산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고 장부의 또 다른 장부의 이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기 옮겨 쓴다는 뜻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적격 합병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합병의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은 A법인하고 B법인 합병하면 거래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B법인의 자산이 A법인의 자산으로 옮겨온 것이고 그러면 그 옮겨온 사실을 A법인 장부에 옮겨 쓰면 되는 것이겠지. 이해되시겠죠?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에 책걸상이 있는데 그게 나무 경영 아카데미의 소유로 바뀐 건 위너스가 나무에 돈 주고 판 거야?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냥 위너스에 있는 자산, 위너스 장부에 있는 자산이 나무의 장부의 자산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장부를 옮겼을 때는 그대로 옮겨 써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도 그대로 순자산 5천원으로 적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순자산의 변동액이 있어 없어? 없죠. 순자산의 증가는 빵이에요. 순자산의 증가는 빵이니까 합병할 당시에 입금으로 과세할 것도 없다. 이 개념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적격 합병의 컨셉은 합병이 거래가 아니라는 컨셉인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냐면 이렇게 세법은 너네가 적격인 것으로 간주해서 비적격일 때 과세해야 될 이 5천원을 적격이란 이유로 과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끝까지 과세현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처럼 과세현 중단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 언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합병 등기일부터 2년 3년이야. 합병 등기에 속한 다음 3년도 개시일부터 2년 3년이야. 다음 4년도 개시일부터 2년 3년이었죠. 근데 만약 그 2년 3년 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에 이연해줬던 금액을 과세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세 이연해준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시하도록 하냐면, 자, 그냥 원래 있던 순자산 5,000원을 여기에도 그대로 5,000원 적으면 이연해준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래요. 순자산 시가인 10,000원으로 적대. 10,000원 적대. 이 순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조정 계정. 5,000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5,000원을 표시한다. 너네 원래 순자산은 5,000원이 아닌 10,000원인데 시가인 10,000원으로 인식하되 시가인 10,000원으로 인식하면 5,000원만큼이 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과세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시가는 10,000원이지만 5,000원을 까겠다는 거예요. 5,000원을 까니까 장부가액은 얼마? 5,000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순자산 증가액이 없는 것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기본 관점인 것이다. 되시겠어요? 자, 일단은 요게 이제 바로 직관적인 관점이고, 저러한 직관적인 관점을 세법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실제로 시험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면 먼저 법문구. 우리 이제 피합병 법인 같은 경우에 아까는 이런 식으로 했죠. 비적격이면 비적격이면 피합병 법인이 합병 법인의 순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럼 양도한 것이니까 처분 이익을 과세할 것이고, 그때 처분 이익은 합병 대가로 받은 8,000원에다가 장부가액 5,000원 빼서 3,000원. 근데 이제 적격이 되면 여전히 처분한 건 맞는데, 그때 처분 가액을 실제 받은 주식의 시가로 쓰지 말고 뭘로 쓰래요?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래요. 넘긴 순자산. 이번에 넘긴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그 5,000원을 양도 대가로 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양도 대가 5,000원이고 장부가액 5,000원이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한 푼도 과세가 안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표현은 그냥 쉽게 본질은 0으로 보라는 얘기다. 적격이 되게 되면 자산 판기 아니니까 뭘로? 0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비적격이면 양도 차익 3,000원 있지만 적격이면 여기 양도 차익도 0, 매수 차익도 0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 0 만들기 위해서 일단 아까 앞에서 비적격이면 판걸로 보라 했으니까 적격이어도 판걸로는 보는데, 그때 판 처분가액 자체가 실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판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판 놈도 장부가액에 팔았고 산 놈도 장부가액에 산 거야. 판 놈도 장부가액으로 팔았고 산 놈도 장부가액에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부가액 기준으로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 받은 대가를 무시하고 장부가액에 처분한 걸로 봄으로써 피합병 법인에게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겠다의 논리인 것이다. 되시겠어요? 본질은 그냥 0인데 그 0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합병법인인데, 합병법인 같은 경우에 아까 비적격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적격이면 참고로 금방 했던 이렇게 하는 건 영원히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이연하는 거예요? 이연하는 건지 아시겠죠? 뭐 이연은 강제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제 이거 선택 가능한 것이고, 우리 이제 항상 시험은 이제 이연을 선택하게끔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항상 이제 이연을 선택했다고 간주하시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연을 선택했으면 당연히 얘까지도 이연을 받는 거예요. 과세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합병 법인이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선택하게 되면 합병 법인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아까 비적격일 때는 뭘로 받은 것을 보래? 시가로. 시가로 받은 것으로 본다가 여기 있는 이 A법인의 순자산 취득가액을 뭘로 해라? 시가. 기억하시죠? 시가로 취득가액을 인식하라는 얘기였고, 근데 지금은 여기 A법인을 뭘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장부가액인 5,000원. 이 숫자 그대로 넘어온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해되시겠죠? 법은 어렵게 표현하고 있고 직관적인 의미로는 그냥 원래 5,000원인 거 여기 옮겨서 5,000원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합병법인에게는 과세할 게 없어야 될 건데 어떻게 과세할 게 없는 건지 이를 이제 비적격 합병의 이제 관점으로 이제 볼게요. 자, 이번에 합병법인이 받아온 순자산은 본질적으로는 얼마짜리야?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 아까는 그 10,000원짜리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아까는 이제 처분한 놈이 받은 게 8,000원이니까 산 놈도 8,000원에 산 거였어요. 처분한 놈이 8,000원에 팔았으면 산 놈도 8,000원에 산 거겠지. 근데 이제는 처분한 놈이 8,000원에 판 거야? 5,000원에 판 거야? 5,000원에 팔았으니까 산 놈도 얼마에 산 것이다? 5,000원에 샀겠죠. 그럼 시가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샀으면 얼마만큼 싸게 산 거예요? 5,000원만큼의 매수 차익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을 5,000원으로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액은 0이 될 거야. 그럼 피합병법인에게 원래 과세할 금액이 피합병법인 과세가 안 됐겠지. 그 과세 안 된 금액은 이제는 누구에게 과세해야 될 거냐? 합병법인에게 과세해야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실현이익 5,000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양쪽에게 과세가 돼야 될 건데 아까는 얘한테 3,000원, 얘한테 2,000원 과세하니까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얘한테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세하지 않은 5,000원을 누구한테 과세해야 돼? 얘한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양쪽에 과세될 총액은 5,000원인 거예요. 다만 비적격이면 거의 당장에 과세가 되지만 적격이면 당장이에요?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이제 지금 당장은 과세가 안 되지만 미래 합병법인에게 얼마 과세가 돼야 되는 것이다? 5,000원.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법은 야 얘가 싸게 팔았으니까 네가 싸게 샀네. 네가 싸게 샀으니까 이제 너한테 과세가 될 게 5,000원이야. 이해하시겠죠? 원래 과세해야 될 2,000원에다가 얘한테 과세하지 않은 3,000원 얘한테 넘겨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제 얘한테 합병법인에게 5,000원이 과세가 되기는 해야 되지만 이거 지금 당장 과세하면 과세연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죠. 우리는 이 5,000원을 당장에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전에 했던 자산 조정 계정을 설정하는 거예요. 즉 순자산의 시가가 10,000원으로 인식해. 여기 보시면 순자산이 5,000원인데 여기 A에 넘어올 때 순자산의 시가가 얼마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인식하니까 순자산의 증가가 얼마야? 5,000원이고 그 5,000원을 여기서 과세해야 돼. 다만 그 순자산의 증가한 5,000원만큼 다시 감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의 컨셉은 우리 회사에 이번에 순자산이 5,000원만큼 증가를 하게 되고 그것만큼 수익이지만 원래는 이 5,000원이 수익이 돼야 되지만 이 수익 5,000원을 과세하지 않을게. 수익이 발생했지만 과세하지 않을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자산 증가하면 원래 수익인데 그렇게 늘어난 수익을 줄이면 다시 뭘 줄여야 돼? 순자산을 줄이면 되겠지. 근데 순자산을 직접 줄이면 이연해준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돼? 표시가 안 돼? 표시가 안 되니까 순자산을 직접 까지 말고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깔아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이 개념이 다시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번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순자산의 시가는 10,000원이다. 우리 회사에 10,000원이 들어온 건 맞아. 이해하시겠죠? 그럼 원래 5,000원이었던 자산이 10,000원으로 인식이 되었으니까 순자산 증가액이 5,000원이고 그것이 입금으로 과세가 돼야 될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을게. 그래서 자산 늘어난 5,000원만큼을 자산 조정 계정이란 것으로 자산을 감액하고 동시에 수익도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수업 들어서 완벽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니까 일단 들어는 보세요.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좀 어려운 개념. 아까 우리 이제 앞에 비적격 할 때 했던 사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달라질 것은 뭐냐면 아까는 여기 A법인이 B법인에게 주식의 시가 8,000원을 줬고 그러면 A는 8,000원에 산 거고 B도 8,000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여기 B법인의 양도차에 응하기 위해서 B법인 얼마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봤다? 장부가액인 5,000원.
5천원으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B법인은 장부가액 5천원인데 5천원에 팔아가지고 양도차익은 0. 그래서 항상 적격일 때의 양도차익은 0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법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A법인은 실제로 받은 자산 얼마짜리였어? 10,000원짜리였는데 5천원 주고 산 거니까 얼마의 매수 차익이 생긴다? 5천원. 그래서 걔를 이제 분계로 표현하면 일단 순자산의 시가인 10,000원이 들어오고 준거 아까는 이제 교부한 주식 이게 8,000원짜리여서 자본이 8,000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8,000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얼마로? 5,000원으로 인식하겠지. 그럼 이제 10,000원이 들어오고 5,000원 줬으니까 싸게 산 매수 차익이 얼마? 5,000원.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과세 이연이 아니야? 아니죠. 똑같이 인 거예요. 비적격도 당장의 과세고 적격도 당장의 과세니까. 그래서 세법은 이 A법인에게 과세해야 될 5,000원 있잖아요. A법인에게 과세해야 될 5,000원을 미래에 과세할게. 그래서 원래는 지금 순자산의 증가이지만 그 순자산의 증가를 당장 입금으로 과세하지 않을게. 그래서 수익을 없애겠지. 그리고 대변에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제 여기 순자산이 원래 조동내에서 5,000원이었던 게 여기 10,000원으로 왔으니까 그 순자산의 증가액을 5,000원 까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여기 매수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준 것만큼 취득가액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5,000원 줬으니까 이 순자산의 가액을 얼마? 5,000원으로 하면 될 것인데 그 5,000원으로 하면 될 것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 차익 상대방 계정에 순자산을 쓰면 되겠지. 순자산 5,000원. 근데 그렇게 순자산 5,000원 써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나니까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도 취득가액 얼마고 차감점 평가 계정인 누계액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얼마에 샀고 얼마를 감가상각했다를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도 원래는 순자산의 시가가 10,000원인데 우리는 10,000원으로 다 인식하지 않고 5,000원만 인식해서 나머지 5,000원을 감액했다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는 거예요. 자산조정 계정.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이제 세법상 이제 법에 있는 규정을 분계로 표현한 것이다. 세법상 법에 있는 규정을 분계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관점의 이해인 것이고 수험생 목적에서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요 분계를 보시면 이렇게 좀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매수차익 5,000원, 매수차익 5,000원 상계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고 이때 이 조정 계정은 순자산의 차감점 평가 계정인데 아까 문제에서 부채는 시가와 다를 가가 없었으니까 이 조정 계정은 전부 다 어디에서 감액한 것이다? 자산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 위의 분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했고 보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B법인 원래 있는 여기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가 자산 7,000원, 부채 2,000원, 자본 5,000원이었어. 아시겠죠? 근데 그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에 있는 책걸상 등이 나무 경영 아카데미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올 때 우리 합병이니까 그냥 저기 있는 이 숫자들을 나무 경영 아카데미의 장부에 옮겨 써야 될 거야. 원래는 B법인의 장부에 있던 걸 어디로 옮겨 써야 돼? A법인의 장부에 옮겨 써야 되겠지. 실물자산도 종로 3가에서 종로 1가로 이동하고 그 실물자산을 기록한 장부도 이제는 위너스에서 나무로 B법인에서 A법인의 장부로 옮겨 써야 될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적격이란 B법인의 장부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을 A법인의 장부로 옮겨 쓰는 거예요. 적격 합병이란 합병이 거래가 아니라 그냥 자산부채 자본을 옮겨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옮겨 쓰면 여기가 자산 7,000원, 여기가 부채 2,000원, 여기가 자본 5,000원 이렇게 옮겨 써야 될 것인데 다만 그렇게 옮겨 쓰면 얼마의 이연의 혜택을 준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과세연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얼마를 다시 과세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세 이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산 조정 계정 5,000원이라 잡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을 시가로 잡고 시가와 장부가의 차익인 5,000원을 조정 계정으로 잡으면 결과적으로 요게 7,000원 똑같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 지금까지는 이제 법률 문구로 어렵게 해석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격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장부이익이에요.
적격 합병은 오로지 뭐다? 장부이익이다. B법인의 자산부채 자본을 어디로 옮겨 쓰는 것이다? A법인의 자산부채 자본을 옮겨 쓰는 거예요. 다만 옮겨 쓸 때 그냥 그대로 옮겨 쓰면 이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되니까 이연해 준 금액을 조정 계정으로 별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5,000원이었던 것을 그대로 5,000원 옮겼으니까 순자산의 변동액이었고 순자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합병할 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이제 시험에는 뭐 이 분개하라고 안 나올 거예요. 말 문제로 나올 것이고 자산 조정 계정 관련해서는 그때 말 문제로 주의할 거. 서브노트 258쪽에 법문장 가보시면 자, 우리 자산 조정 계정의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 자산을 시가로 적대. 그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 조정 계정으로 계산한 것이다. 자산의 취득가액을 뭘로 적는다? 시가로 적대. 우리는 최종적으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기존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기존 장부가액이 되기 위해서 시가 빼기 장부가액 한 금액만큼을 자산 조정 계정으로 별도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요 문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례에 돌아서 세무조정 한번 해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직 1차 시험에 세무조정 하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지금 세무조정 하는 거 그냥 보세요. 보시는 거지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에 여기까지 완벽하게 할 거라고 할 걸 기대하지는 않는다. 자, 해보면 자, 부의 분계는 요렇고 텍스의 분계는 요래요. 그러면 양자의 차이 보니까 현재 자산 12,000원, 부채 2,000원. 자산 12,000원, 부채 2,000원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자산 조정 계정이었고 여기는 자산 조정 계정이 5,000원 있죠. 그럼 이 자산 조정 계정만큼 표현해 줘야 되겠죠. 세법은 자산이 얼마 감소해야 된다? 5,000원. 자산의 감소는 이렇게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 8,000원, 여기는 자본 5,000원. 자본의 차이가 얼마? 3,000원. 자본 3,000원 기타. 자본의 차이는 기타란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계는 수익이 2,000원이 있고 텍스는 수익이 0이죠. 그럼 부가 텍스의 수익의 차이가 2,000원만큼 있으니까 입금불산이 2,000원 해요. 입금불산이 2,000원 한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중세무정 할 때 BS 계정이 2개가 차이 나고 IS 계정이 1개 차이 나요. BS 2개, IS 1개 차이 나면 총 몇 줄을 세무정하래? 3줄이에요, 2줄이에요? 2줄. 항상 BS 계정만 세무정하는 것이지 IS 계정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앞에는 차감 조정 붙여주시고, 그럼 반대로 이제 기타 앞에는 가산도 넣을 수가 있고 차감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현재 부가 텍스의 손익의 차이가 차감 2,000원이죠. 그럼 현재 차감 5,000원 했으니까 여기에 가산 얼마를 하면 3,000원을 하게 되면 순액으로는 차감 2,000원이 표시가 되겠지. 입금 산입 3,000원에 송금 산입 5,000원 되니까 차감 조정 2,000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BS 계정의 차이를 분석하고 BS 계정의 차이만큼 적절히 가산 조정, 차감 조정 붙이시면 손익의 차이는 저절로 표현이 되게끔 하는 방식인 것이죠. 뭐 지금 당장 여기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표현해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이제는 자산 조정 계정에 추인할 건데 추인하기 전에 금방까지 한 내용 문제 하나 풀고 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인물 나와드렸던 2번 문제 한번 봐보시죠. 2번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 합병했다.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과세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자산 조정 계정으로 계상해야 될 금액과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합병 매수 차익을 구해봐라. 자, 아까 앞에 1번 위에다가 써주세요. 피합병법인이라고. 지금 하는 2번은 합병법인 문제예요. 1번은 피합병법인 문제고 2번은 합병법인 문제예요. 우리 합병법인에게 과세하는 문제는 두 가지 있죠. 비적격일 때는 뭐 과세해? 매수 차익을 과세하고, 적격일 때는 합병법인에게 한 푼도 매수 차익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매수 차익이 잡혔다가 다 없어지잖아. 대신에 매수 차익 대신에 뭐가 잡히게 된다? 조정 계정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비적격일 때는 매수 차익 구하고 적격일 때는 자산 조정 계정을 구하라가 물음이에요. 먼저 1번. 합병 전 을법인의 BS는 다음과 같다. 두 번째,
합병 전 을법인 자산의 공정가액은 12,000원. 그래서 위에 자산 부계는 8,000원 있는데 실제로 시가는 얼마? 12,000원. 미실현 이게 얼마 있었어요? 4,000원. 그다음에 부채 공정가액은 장부가액과 일치했다. 그래서 이제 부채에는 이제 미실현 손익이 없었겠죠. 갑법인은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수를 했고, 세 번째,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액면가액은 2,000원, 시가는 7,000원인 갑회사 주식을 교부했다. 그래서 거기 있는 7,000원이 합병 대가인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먼저 비적격부터 해보죠. 자, 합병법인한테 비적격이면은 매수 차익이 과세가 될 것이고, 그때 매수 차익은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에다가, 그래서 매수 차익 시가의 순자산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순자산보다 많이 줬으면 매수 차손, 적게 줬으면 매수 차익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가에다가 뭐 빼야 돼요? 양도 대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기 순자산의 이제 시가를 구해 볼 건데, 아까 문제에서 을법인의 이제 자산이 부계는 8,000원이지만 밑에 자산 시가는 얼마래요? 을회사가 가져온 거잖아. 을회사 순자산을 갑법인이 가져온 거예요. 자, 을회사 자산 거기 장부가액은 8,000원인데 시가는 얼마래? 갈로 이번에 12,000원 찾았어요. 그럼 여기 이거 12,000원 이렇게 쓰면 돼요. 12,000원 이렇게 쓰면 돼? 안 되겠죠. 이유는 순자산의 시가인 거예요. 순자산의 시가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가져온 건 자산도 가져왔고 뭐도 가져온 것이다? 부채. 그래서 부채의 시가는 얼마래? 장부가액이 2,000원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이제 갑이 가지고 온 순자산의 시가는 죄송해요. 부채는 3,000원이네. 부채는 3,000원.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회사 가지고 온 순자산의 시가는 얼마다? 9,000원. 이번에 순자산 시가 9,000원 가지고 올 때 상대방 을법인에게 얼마짜리 주식 줬대요? 얼마짜리 주식 줬대? 7,000원. 요게 이제 양도대가겠죠. 그래서 9,000원짜리 가지고 오는데 상대방이 얼마 줬다? 7,000원 줬으니까 싸게 산 금액이 얼마다? 2,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 차익 구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적격일 때. 적격일 때는 자산 조정 계정을 잡을 것이고, 자산 조정 계정. 그때 이제 자산 조정 계정은 가지고 온 자산과 부채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 잡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 봤더니 시가 빼기 장부가액 자산 조정 계정은, 자, 그때 이제 자산 조정 계정의 이제 개념 과목은 뭐 자산 쪽일 수도 있고 부채 쪽일 수 있는데, 먼저 자산 쪽 보시면 자산 쪽 시가가 얼마야? 12,000원.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8,000원. 이어가지고 4,000원의 자산 조정 계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쪽은요. 부채의 시가가 얼마? 3,000원. 부채의 장부가액 얼마? 3,000원. 이어서 부채의 자산 조정 계정은 없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해답에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부채를 안 쓴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채도 차이가 있으면 써야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통상 시험에는 부채 쪽은 시가와 장부가액이 다르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무시하시고 자산 쪽만 요거 신경 쓰시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인즉슨 원래 이 자산의 시가와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이인 4,000원만큼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게 원래 과세해야 됐을 것인데, 적격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 4,000원을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다. 개념 이해되시겠죠? 이게 1차 시험 수준인 거예요. 이게 1차 시험 수준. 세무조정까지 하시오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맞출 수가 있겠지.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자산 조정 계정의 추인이라는 거 할 거예요. 자, 이 개념 세부적으로 이제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직관적인 이해.
자, 우리 여기 B법인에게서 B법인에게서 자산이 아까 했던 사례에 의하면 7,000원이었죠. 근데 그 7,000짜리가 A법인에게 자산 넘어가면서 얼마가 된 것이다? 2,000원. 기억하시죠? 다만 이때 이제 우리는 조정 계정을 5,000원 잡아가지고 여전히 이제 7,000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기본 개념이고. 자, 이것을 이제 부가 텍스의 관점으로 보면 북에는 이 자산이 항상 기업회계에 주는 합병하면 자산을 뭘로 적어요? 시가로 적죠. 그래서 북에는 자산 시가인 12,000 잡혀 있고, 텍스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는 A법인 하고 있는 거예요. A법인. 이 자산이 금방 했던 것처럼 시가인 12,000으로 적되 자산 조정 계정으로 5,000원을 차감해서 7,000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이 5,000원의 본질은 뭐냐? 이 자산의 미실현이익. 그래서 현재 자산의 미실현이익이 5,000원 있는 것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미실현이익은 영원히 과세가 안 돼야 될 거야? 아니겠죠. 언젠가는 과세가 돼야 되겠지. 언제 과세가 돼야 돼요? 실현될 때겠죠. 그럼 언제 실현이 돼요? 처분할 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처분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처분할 때의 시가도 여전히 12,000이라고 간주할게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가는 12,000이라고 가정할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래서 10년 뒤에 나중에 처분을 했더니 시가인 12,000에 처분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총액법의 관점으로 보면 12,000원에 처분하면 수익 얼마? 12,000원. 비용 얼마? 12,000원.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분개할 때 내가 요놈 12,000원에 팔면 현금 12,000원 들어오고 자산 12,000원 없어지겠죠. 여기 북분개. 이해되시죠? 자, 얘를 이제 이러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순액법 회계 처리인 것이고, 우리 옛날에 총액법 회계 처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돈 들어온 거 자산의 유입이고, 자산 나간 거 자산의 소멸. 그래서 돈 들어온 것만큼 수익, 자산 소멸한 것만큼 비용. 이어가지고 옛날에 공부할 때 세법은 총액법이기 때문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입금으로 보고 처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뭘로 본다? 손금으로 본다. 관점. 총액법으로 분개한 게 저거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세법은 이거를 나중에 시가인 12,000에 처분하면 12,000에 팔았으니까 수익이 12,000 될 것이고, 소멸하는 비용은 얼마가 돼야 될 것이다? 소멸하는 자산가액의 비용은 얼마? 요거 순액. 자, 우리 이제 분개할 때 요 이제 텍스겠죠. 현금 12,000 들어오고 자산이 소멸할 건데, 그때 자산 소멸액을 처음부터 순액으로 요거 7,000으로 적으면 자산 7,000원 소멸하고 차이 나는 5,000원만큼이 처분 이익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얘를 이제 총액법으로 표현하면 돈 들어오는 거 12,000원만큼은 수익 12,000이 될 것이고, 소멸하는 거 비용, 여기 비용 얼마인 것이다? 7,000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관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비용 7,000원이 되는 컨셉인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텍스는 그 자산의 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을 최종적으로는 장부가액은 얼마로 적은 것이다? 7,000원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의 가액을 적게 적었기 때문에 미래에 처분할 때 뭐가 더 적어요? 비용이 더 적게 적혀가지고 북보다 비용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북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이 과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처분이 5,000원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세무조정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처음에 손금산입 조정계정 5,000원 마이너스 했던 걸 이제 이 시점에서 손금불산입 조정계정 5,000원 유보로 이렇게 추인하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조정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과세했어야 될 미실현 이익을 평소에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거 과세하지 않았던 거 언제 과세하는 것이다? 처분할 때, 실현될 때. 그래서 처분으로 실현될 때 과세해야 될 것이고 그때 과세하는 방법이 이렇게 조정 계정의 추인의 세무정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부계는 12,000원 자산 잡혀 있으니까 12,000원 비용 되겠지만 세법은 자산가액이 얼마? 7,000원인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적어서 자산 조정 계정이 추인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어? 자, 그때 이러한 이 자산 조정의 계정의 추인은 이러한 처분 시에도 되겠지만 처분이 아닌 상각 시에도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각을 할 때 이제 상각은 여기 있는 수익이 없는 거겠죠. 수익이 없고 뭘로 바뀌는 것이다? 비용. 그때 이 자산이 12,000원이면 나중에 감가상각비 비용이 얼마? 12,000원. 물론 이제 한 년도에 12,000원이 아니라 만약에 내용연수가 10년짜리면 1000년도에 얼마? 1,200원, 1,200원, 1,200원. 그래서 10년간 12,000원이 되겠죠. 텍스는 1000년도에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얼마? 700원, 700원, 700원 해서 끝까지 가면 얼마? 7,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감가상각에도 추인하게 될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이 뭘 알려드리고 싶었냐면 이 자산조정 계정은 미실현 이익이고 이 미실현 이익은 실현될 때 과세가 되어서 처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의 컨셉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과세하지 않았던 거 나중에 실현이 될 때 가산조정으로 추인되어 줘야 될 것인데 그때 실현되는 게 처분만 실현이 아닌 거예요. 뭐도 실현인 것이다? 상각. 우리가 실현의 본질은 나의 자산이 기업 바깥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처분도 소멸이고 상각도 소멸인 것이다. 그때 처분은 소멸만 있는 게 아니라 유입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상각은 유입이 없이 뭐만 있는 것이다? 소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현이라는 컨셉은 소멸의 컨셉인 것이다. 소멸. 내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기업 바깥으로 소멸하는 순간 그 자산의 미실현 손익이 인식이 되는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자, 조금 전에 했던 저 내용 이제는 필요 없고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산조정 계정이란 세법상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그 차감적 평가 계정의 유보가 언제 추인될 거냐? 그 자산이 뭐 할 때? 소멸할 때인 거야. 항상 우리 유보 추인은 언제 하는 거라고? 차이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할 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이 언제 소멸할 거냐? 가장 대표적인 거 처분할 때고 그때 처분할 때는 100% 소멸이니까 이 유보를 100% 추인하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감가상각은 100% 소멸이에요? 일부 소멸이에요? 일부 소멸이니까 10% 생각했으면 10% 추인 20% 생각했으면 20% 추인한다. 예, 그 정도의 관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참고로 여기 별표인 내용은 뭐냐면 통상의 자산조정 계정은 마이너스 부일 거예요. 통상은 장부가액하고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커요? 장부가액이 커요? 시가가 크죠. 그래서 시가로 적고 시가의 자산을 감소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마이너스 부일 것이고 추인할 때는 손불유부가 될 것인데 가끔 나의 자산 중에 시가가 더 낮은 게 있어. 만약에 시가는 100원인데 장부가액은 500원이래.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는 100원 적고 여기에는 100원에다가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400만큼 자산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더 작은 자산일 때는 자산조정 계정이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시가가 크면 마이너스 2지만 시가가 작으면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플러스 2였던 자산을 생각하게 되면 반대로 손금산이 마이너스 2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 1차 시험에 뭐 이러한 계산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자산조정 계정이 있으면 처분할 때나 상각으로 소멸할 때 처분으로 소멸하거나 상각으로 소멸할 때 추인하면 되겠구나. 조정 계정이 마이너스 1라면 추인할 때 손불유보가 될 것이고 조정 계정이 플러스 1라면 추인할 때 손금산이 마이너스 1가 되겠구나. 뭐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과세연의 중단이라는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과세현 중단은 아까도 앞에 살짝 소개했던 내용인데 우리 이제 과세현의 요건 중에 앞에 세 가지는 합병하는 시점에 바로 충족해야 될 것이고 뒤에 세 가지, 그 뒤에 세 가지가 뭐였어요? 주식의 보유 비율, 지배주주가 받은 주식의 50% 초과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계속 영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고용의 승계 요건, 고용 비율이 몇 프로 이상? 80% 이상. 이해되시죠? 그때 이제 그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러한 세 가지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해야 된대?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앞에 있는 1, 2번은 몇 년까지? 2년까지 충족해야 되고 요 세 번째는 3년까지 충족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러한 걸 2년이나 3년까지 충족해야 될 건데 충족 못했대요. 중간에 이 요건들 충족하지 못했으면 이제는 이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고 이연해줬던 자산조정 계정을 전부 다 전액 추인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역시 지금 하는 거 이제 세무조정 설명드릴 건데 이 세무조정 아직까지 1차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당장에 나올 때는 세무조정 하시오로 안 나올 거고 말 문제로 나올 거다. 그래서 계산의 이해를 통해서 말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이지 계산을 잘 하자는 뜻은 아닌 거예요. 자, 일단은 사례로 먼저 이해 한번 해보죠. 우리 회사가 이제 01년 1월 1일 날 합병을 했고요. 01년도에 합병할 때 아까 했던 거 입금 산입 3,000원 기타 송금 산입 조정 계정 5,000원. 아까도 우리 이제 이런 식의 세무조정 했었죠. 아까 우리 세무조정 했던 거 요거 합병할 때 이렇게 이중 세무조정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01년도에 이제 자산 조정 계정 5,000원 잡아가지고 5,000원을 이연을 해줬었다. 그랬다가 이제 02년도 중에 자산 조정 계정 5,000원 중에 1,000원이 추인되었어요. 뭐 추인되는 이유는 아까 했던 것처럼 처분한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을 했거나 해서 추인되겠지. 그래서 뭐 처분한 자산이 아마 20% 정도 처분해서 추인했거나 감가상각을 20% 추인했거나 해서 나의 자산 중에 20% 정도가 소멸되어 가지고 이연해줬던 금액 5,000원 중에 20%를 추인한 거예요. 이연해줬던 5,000원 중에 20%의 자산이 소멸해서 20%만큼 추인.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랬는데 이제 03년도에 과세현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3년도가 되는 순간 이제 얘는 적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이연해줬던 금액을 전부 다 과세해야 되겠지. 그럼 현재 이연해줬던 금액 중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 4,000원이겠죠. 우리가 5,000원을 당시 이연해줬었지만 그 중에 1,000원은 실현이 되었잖아요. 자산 20%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된 자산의 미실현이 실현되었으니까 됐고 나머지 남은 80% 자산의 미실현을 전부 다 한꺼번에 과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거 이렇게 과세현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연해줬던 자산조정 계정을 전액 추인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만 있었으면 이 개념을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볼게요. 요건 이제 서브노트에는 없는 건데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된다. 뭐냐면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비적격이었대. 자, 지금 이 과세현 중단은 1000년도에는 요건 충족했다가 2년이나 3년 이내에 불충족해서 비적격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1000년도부터 충족하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비적격이었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처음부터 비적격이었으면 이렇게 과세가 됐을 거예요. 총 5,000원이 과세가 될 것인데 그 중에 양도 차액 3,000원은 1000년도에 바로 과세가 될 것이고 매수 차액에 해당하는 2,000원은 입금은 입금인데 몇 년간? 5년간 입금이라며. 그래서 01년도 400원, 02년도 400원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적격이었다가 중단해서 비적격으로 바뀔 때는 1000년도에 양도 차액도 빵, 매수 차액도 빵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았어. 그랬다가 이제 과세 이연한 5,000원 중에 02년도에 20% 소멸해서 20%만큼 추인했죠. 그 다음에 03년도에는 자산 소멸이 아니라 비적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연해줬던 4,000을 전부 다 원샷으로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도 끝까지 가면 5,000원이고 오른쪽도 끝까지 가면 5,000인 것은 맞는데 과세되는 시점이 좀 다르죠. 이렇게 과세현 중단이 발생하면 3년 차에 다 과세가 돼버리잖아요. 비적격이면 몇 년 차에?
5년 차에 다 과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격이었다가 비적격으로 가니까 처음부터 비적격인 놈보다 훨씬 더 일찍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처음부터 비적격인 놈보다 더 불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여기까지 하고 나면 5,000원을 다 과세했는데 우리는 5,000원 중에 3,000원은 과세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얼마다? 매수 차익에 대한 2,000원인 거예요. 매수 차익에 대한 2,000원은 몇 년간 과세가 돼야 돼? 5년간. 그러면 법은 이렇게 하래요. 처음부터 비적격이었다면 이때의 매수 차익은 2,000원이겠고 이 2,000원을 5,000원까지의 과세 금액에서 2,000원을 다시 입금 불산입시키래. 그럼 현재 여기까지만 하면 양도 차익만 과세가 된 거고 매수 차익 2,000원은 과세가 안 된 것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그 매수 차익 2,000원은 5년간 과세해야 될 건데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죠. 그럼 3년치에 해당하는 1,200을 이렇게 과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원래 5,000원을 과세해야 되지만 1000년도에 5,000원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았다가 02년도에 20% 소멸되어서 20%만큼 과세했고 03년도에 중단 사유가 발생해서 남은 거 80%를 다 과세했다. 이렇게만 끝나게 되면 3년 차에 다 과세가 완료되는 문제가 있고 비적격일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과세가 되니 세법은 이제 적격에서 비적격 되었으니까 조정 계정이 없어야 되고 미실현 이익 다 과세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만 그 5,000원 중에서도 매수 차익에 대한 얼마만큼은 2,000원만큼은 5년간 과세가 돼야 되겠고 5년간 과세하기 위해서 총액 2,000원을 원샷으로 입금 불산입한 다음에 현재 몇 년이 경과했어요? 3년이 경과했으니까 경과한 3년치를 다시 과세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비적격인 놈과 요 시점까지의 과세 금액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04년도에 나머지 400원, 05년도에 나머지 400원 과세하면 결과적으로 비적격인 놈보다 더 빨리 과세가 되는 것은 없겠다라는 뜻인 것이다. 이게 이제 과세연 중단했을 때 해야 될 심정인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의 1차 시험에 이거 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이건 2차 시험에만 나올 것 같으니 당장의 1차 시험에서는 과세연 중단 사유를 확실히 좀 암기하셔야 되겠고 그때 과세연 중단 사유 암기하실 때 2년, 3년 구분하셔야 되겠고 2년, 3년 구분하셔야 되겠고 그 2년, 3년이 언제부터 2년, 3년이에요? 합병 등기일부터예요. 합병 등기에 속한 연도에 다음 사업등기시부터예요. 다음 사업등기시부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앞에 두 가지는 2년이고 세 번째가 3년인데 그때 그 3년 80% 고용 승계 비율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주의할게. 처음에 이제 80% 따질 때는 피합병법인 있잖아요. 피합병법인 직원 수 가지고만 따졌어요. 근데 이제 합쳐졌잖아요. 합쳐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이 회사의 직원이 원래 B 소속인지 원래 A 소속인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반드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합쳐요. 그래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친 정체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당초에 보다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게 과세연 중단 사유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최초에 합병을 할 때 아까 여러분들 법문구 가보시면 과세 이연 요건 법문구 256페이지 가보시면 256페이지 하단에 고용승계 있잖아요. 그때 그 80%는 누구 기준인 거예요? 피합병법인 혼자만 기준이죠. B법인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B법인 직원 중에 20% 이상 자르면 안 된다 이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합병법인이 남아있는 것은 기존 A법인의 직원과 기존 B법인의 직원일 건데 이자들 중에 퇴사한 자도 있고 새로 들어온 자도 입사한 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새로 입사한 자는 B법인 직원인지 A법인 직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3년째 판단하는 80%는 B법인 혼자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A법인, B법인 전체 직원 수 중에 현재 존재하는 직원 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이 다르죠. 그거 좀 주의하시고. 다시 이제 실판에 들어와서
그럼 이렇게 과세현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떤 세무조정 해야 될 거냐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아까 했던 자산 조정 계정을 전부 다 뭐 한다? 추인해서 입금에 산입하는 거. 그래서 조정 계정으로 인한 이연은 중단인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비적격이었다면 매수 차익과 매수 차손이 있을 것이고 걔들은 몇 년간? 5년간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합병 매수 차익과 합병 매수 차손을 부활시킨 다음에 그 부활시킨 것을 다시 이제 경과기간만큼 추인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까지가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3번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3번은 오늘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내일 1교시 한 교시 더 한다 했죠. 그때 내용을 배우면 이해할 거니까 3번은 지금 넘어가시고 4번과 5번은 1차에서는 좀 나오기 어려운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3번까지 중요한데 1, 2번은 했고 3번은 내일 하는 것으로 하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피합병 법인 주주의 얘기를 할 차례인데 여기서부터는 아니구나.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더 해도 되겠네. 원래라면 이제 지금 끝났어야 될 시간이지만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표정이 뭔 상관이니? 나는 쉬면 좋겠다라는 표정이네요. 요 간단하니까 앞쪽에 이제 기본 개념 하나 소개하고 10분 쉴게요. 자, 우리가 좀 전까지 해서 이제 A법인, B법인, 법인들 얘기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B주주, A주주, 주주들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피합병 법인의 주주인 B주주 얘기를 먼저 해보죠. 우리 아까 앞에 했던 사례에서 이런 거였죠. 현재 B법인이 자신의 순자산을 A법인에 넘기고 A법인이 합병 대가로 A회사 주식을 주는데 우리는 실무와 다르게 B법인이 그 A 주식을 받았다가 다시 B주주에게 준 걸로 보래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이 B주주는 새로 이번에 합병 대가로 A 주식을 받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B 주식이 반납이 되겠지. 왜? B법인이 소멸하니까 B 주식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 법인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식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주식 받는 것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8,000원이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은 4,000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존에 4,000원에 샀던 게 없어지면서 8,000원짜리를 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번 거예요? 4,000원 번 거겠죠. 8,000원 빼기 4,000원에서 나머지 4,000원.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그때 우리는 이 4,000원을 주식의 처분이익이라고 부르지 않고 합병 시 의제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의제배당이 돼야 될 거냐? 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서브노트 옛날에 배웠던 감자 등의 의제배당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서브노트 교재 50페이지 가보시죠. 찾았어요? 자, 거기 제일 위에 그림 보시면 감자시 의제배당은 실제로는 한 가지 사건이 아니죠. 네 가지 사건.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네 가지 기억하시죠? 그때 이 네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죠. 자, 감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소멸하고 해산 A법인 내가 가지고 있던 A회사의 A법인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A법인이 소멸하면 당연히 A 주식 소멸하겠고 합병 분할해도 내가 그 회사의 주식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사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어지고 끝이야? 아니다라고 했죠. 반드시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을 것인데 감자라면 감자 대가를 받고 해산이라면 자녀재산가액을 받고 합병 분할이라면 합병 대가 분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었던 것은 이 감자의 사례였던 것이죠. 그때 옛날에 들었던 사례가 내가 기존에 700원에 취득했던 주식이 있는데 이번에 1,000원의 대가를 받았대요. 700원에 취득했던 주식이 있는데 이번에 1,000원의 대가를 받았대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취득가액이 700원이라는 얘기는 이 갑주주가 A법인에게 출자했던 금액이 얼마? 700원. 근데 이번에 감자가 되게 되면 내가 그 회사 주식이 소멸하니까 그 회사의 투자 관계가 종료되는데 투자 관계가 종료되면 출자했던 700원은 받아야 될 것인데 700원보다 더 많은 300원을 받죠. 그 더 많은 3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 A법인이 출자받은 A법인이 내가 출자했던 700원 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300원의 이익을 벌었던 것이고 그 300원의 이익을 이번에 감자 대가에 포함해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더 받은 300원은 상대방 A법인이 사업해서 번 이익을 돌려준 것이다.
상대방 A법인이 사업해서 번 이익을 돌려준 걸로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익의 분배이니까 우리는 그 300원을 뭘로? 배당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이 옛날에 배웠던 관점. 여기에도 그 관점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B주주 입장에서 취득가액이 4천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B법인의 출자 얼마 했다는 것이다? 4천원. 그런데 이번에 B법인이 소멸을 해서 내가 B주식을 반납하기 때문에 B법인과의 투자관계가 종료되는 것인데 투자관계가 종료되면서 얼마짜리 받았어요? 8천원짜리 받았죠. 아니 내가 출자했던 금액은 4천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8천원이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이유는 이 B법인이 이 주주들이 출자했던 돈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사업을 소득을 벌었고 그 소득 벌었던 것을 이번에 얘한테 돌려준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감자 등의 의제 배당의 개념과 똑같은 논리인 것이다. 예전에 배웠던 감자 등의 의제 배당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요 4천원만큼 우리는 주식의 처분이익이 아닌 배당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이해했고 그 의제 배당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항상 똑같아요. 옛날에 했던 감자시 의제 배당은 받은 감자 대가에서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 뺐던 것처럼 지금 합병 대가를 받았고 당연히 소멸 주식 장부가액 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대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와 관련해서 우리 옛날에 배우기를 그 감자 대가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 하지만 감자 대가를 현금이 아닌 실물 자산을 받았으면 뭘로 하래? 시가로 하라 했죠. 기억해요? 지금 바로 이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합병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어? 주식으로 받았어? 주식으로 받았죠. 주식으로 받았으면 그 받은 주식이 뭘로? 시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자, 내가 받은 합병 대가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요.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는 뭘로? 시가로 한다. 왜? 감자 등의 의제 배당할 때 이제 실물자산 받으면 시가를 한다고 배웠었잖아요. 이해되시겠어? 자, 그때 이제 여기 갈로 안의 내용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좀 전 이제 1교시에서 공부하기를 여기 B법인이 있죠. B법인이 받은 대가가 양도 대가였고 B법인이 받은 양도 대가에는 총 몇 가지 항목? 4가지 항목. 첫 번째가 교부주식, 두 번째가 합병교부금, 세 번째가 간주교부주식, 네 번째가 비합병 법인 법인세 있었죠. 그래서 B법인이 받은 것은 몇 개 항목? 4개 항목인데 지금 여기 B주주가 받은 항목 합병 대가는 몇 개 항목? 2개 항목으로 보래요. B법인은 4개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B주주는 2개를 받은 것으로 보래. 왜 그런 차이가 날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간단한 예부터 해보죠.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B법인은 올해 6월 말에 합병했으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간 벌어들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6개월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될 것인데 B법인은 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B법인이 내야 될 법인세를 누가 대신 내래? A법인이 내라 했고 결국 B법인이 내야 될 걸 A법인이 냈다면 B법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 B법인이 받은 금액은 맞겠지. 근데 여기 이 동네 B주주 입장에서는 B법인이 내야 될 법인세는 B법인이 내야 될 거지 B주주가 낼 게 아니잖아요. B법인이 낼 법인세는 맞지만 B주주가 내야 될 세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법인이 대신 내준 법인세는 B법인에게만 이익이지 B주주에게는 이익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은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교부주식은 왜 안 들어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 이제 아까 앞에서 이교일치 할 때 이제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 사례 다시 설명해 보면 우리 현재 B 회사는 총 발행 주식 수가 이제 100주고 이번에 합병을 할 때 2주당 1주의 A 주식을 교부하기로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 합병법인이 A법인이 합병하기 전부터 B 회사 주식을 B 회사주들에게 돈 주고 산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합병을 할 때는 그러면 B 회사 총 발행 주식 100주 중에 남은 90주만큼은 B 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2주당 1주인 A 회사 주식 45주를 줬겠지만 B 회사 주식 나머지 10주 있죠? 이 10주만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A 법인이 가지고 있고 A 법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식을 교부하기 좀 그래서 교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교부한 것처럼 간주하고 그러면 10주에 대해서 몇 주? A 회사 주식
두 주당 한 주에서 5주 교부할 것이고 간주교부 주식이 5주 들어간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하는 건 좀 관점이 달라요. 자, B주주 기준으로 보면 당초의 B주주는 총 몇 주? 100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100주 중에 10주를 A법인에게 돈 받고 팔았어요. 100주 중에 10주를 A법인에게 어떻게? 돈 받고 팔았죠. 그때 받은 돈은 바로 B주주의 주식 처분이익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B주주의 주식 처분이익으로 과세가 됐을 것이고 돈 받고 팔았으니까 B주주 입장에서는. 그에 반해서 이제 나머지 90주의 B주주 있죠. A법인이 가지고 있는 10주 빼고 원래 기존 B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90주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병 대가를 받을 것이고 그 90주에 대해서는 의제 배당이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B주주가 가지고 있는 총 100주가 이거하고 이걸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주주에게는 간주교부주식이라는 걸 과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B주주는 원래 총 몇 주를 가지고 있었어? 100주. 근데 그 100주 중에 10주는 처분으로 팔았고 나머지 90주는 합병으로 소멸해서 대가를 받은 거예요. 10주는 처분해서 현금 대가를 받았고 나머지 90주는 합병 대가 받고 소멸한 거예요. 현금 대가 받았을 때는 처분이익으로 과세했고 합병 대가 받았을 때는 뭘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니까 100주가 다 과세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교부주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과세를 하면 두 번의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요놈 간주교부주식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 결론. 우리 B법인 B주주,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주주 둘 다 B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먹은 이익을 구할 때 위에 놈은 몇 개? 4개. 밑에 놈은 2개밖에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는 이제 얘가 비적격이 아닌 적격이라면 이 계산이 어떻게 바뀔 거냐. 적격일 때의 계산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